사회주의적 교육 비전 러시아 혁명의 실험을 중심으로를 발표할 연사부는 백은진 씨입니다. 백은진 동지는 연세대학교 등 대학에서 역사 교육학을 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 연대 신문에 국정화 교과서 등에 대한 기사를 기고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연사를 모시고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사회주의 교육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제 조카 얘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제 조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한 두세 달쯤 지나고 나서 저랑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제가 무슨 시간이 제일 재밌냐? 그랬어요. 얘가 시간 그러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더니 무슨 시간 막 이래요. 그 옆에 있던 저희 언니가 야 쉬는 시간이랬잖아. 쉬는 시간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벌써 초등학교 입학한 지 2달 만에 쉬는 시간이 제일 좋다고 얘기하는구나. 학교 사실 몇 시간 안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에서 교육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진짜 이런 개탄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면은 정말 끝도 없을 겁니다. 몇 방 며칠을 해도 그럴 텐데요. 근데 도대체 이 교육이라는 게 뭐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야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교육이라는 게 그런 기존 세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 사회의 특징을 재생산하는 그런 구실을 합니다. 특히 지금 자본주의 체제에서 학교 교육이 재생산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과 이데올로기적 측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교육은 계급을 자본주의적 계급 관계를 재생산합니다. 자본가들과 국가 관료들이 교육에 대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그런 필요한 노동력들을 교육을 통해서 길러왔죠. 그래서 산업혁명기 같은 때에는 영국을 비롯해서 그런 나라들에서 많은 자본가들과 국가 관료들은 그런 생산력 발전에 걸맞는 그런 노동력을 길러내기 위해서 교육을 사회 전반으로 확대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계급을 재생산하고 필요한 노동력을 창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교육은 그런 자본주의적 상식을 학생들에게 습득하게 합니다. 그래서 경쟁이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배우게 만들죠. 그리고 그 사회의 위계 질서와 권력 구조를 익히게 합니다. 그래서 경쟁 논리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인간들 사이에 능력에도 이런 우열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계급 지배를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사실 협동보다는 경쟁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시험이 대표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시험 제도는 마치 누구한테나 똑같고 그런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을 가졌나, 내가 뭘 잘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기 전에 친구들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 그런 것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좀 성적이 안 좋고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은 전부 다 막 내 잘못인 것처럼 막 우울해지죠. 그래서 내가 노력을 너무 안 했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내 머리가 타고난 머리가 나쁘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 부모님 탓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우월해 보이는 이런 학생들, 그런 소수를 보면서는 경쟁에서 이긴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보면서는 이 사회에서 소수가 사회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어쩌면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똑똑해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죠. 이처럼 자본주의에서의 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억누르고 경쟁을 설파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연대와 창의성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 이런 걸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가 가능하다면 교육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오늘 이런 주제를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자본주의 하에서만 살아온 우리가 자본주의 이후의 교육에 대해서 뭔가 세부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 17년 러시아 혁명의 경험은 노동자 권력,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교육이 어떤 모습일 수 있을지를 힐끗 보여줍니다. 17년의 이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이 기존 교육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모든 사람의 발전을 핵심으로 표방하는 그런 교육제도로 고무했다는 것, 우리는 오늘 이런 점들을 이제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러시아 사회주의 교육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거의 100년 전에 있었던 이 러시아 혁명이 오늘날과 무관한 과거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뭐 그때나 가능했겠지, 아니면 그때니까 뭐 그런 거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오늘날에도 세계 경제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고 양극화가 이런 심한 사회에서 혁명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혁명이 보여준 성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그런 의미 있는 변화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혁명 전에 러시아는 빈곤, 문맹, 그리고 미신, 무지 이런 것에 짓눌린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17년 2월에 혁명이 일어났을 때 짜르 왕정이 폐지됐고 노동자 권력기관인 소비에트가 등장했습니다. 철옹성 같아 보이던 국가가 아래로부터의 그런 투쟁에 의해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러시아 혁명이 보여줬죠. 또 10월 혁명 이후에 노동자 권력이 수립됐습니다. 대중의 자주적 행동이 혁명에서 주된 구실을 했고요. 이런 대중의 자주적 활동이야말로 짜르를 타도하고 노동자 조직들을 건설하는 그런 구실을 했습니다. 러시아 혁명은 노동계급의 자의식이 최고도로 구현됐던 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자기 스스로 평등하고 민주적인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물질적 창조력이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자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 17년 10월 혁명 덕분에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었고, 토지개혁을 했고, 노동자 민주주의가 수립되고, 소수 민족의 자결권이 보장되고, 그리고 이혼, 낙태, 동성애가 합법화됐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보장이 됐고, 국가와 교회가 분리가 되고, 교육과 교회가 분리됐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진보들이 사실 21세기에도 우리가 못 누리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혁명이 보여준 성과들은 우리에게도 오늘날에도 필요한 점이다라고 하는 거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이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교육이 변해가는 그 과정은 러시아 혁명의 17년 10월 혁명의 성공 그 자체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있었던 내전과 기근, 그리고 국제혁명의 패배, 또 스탈린주의 반혁명이라는 이런 조건들 속에서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런 조건들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모두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게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교육도 후퇴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17년의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노동자 권력이 탄생했던 것과 그런 28년의 스탈린주의 반혁명을 통해서 내전과 기근을 겪고 그런 반혁명이 있고 한 이후 이 두 가지 상황은 매우 심각한 단절이 있는 시간이다, 기간이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1957년에 소련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근데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이제 냉전 때니까, 아니, 쟤네가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다니. 그러면서, 자국의 그 교육이 얼마나 미진한가, 이런 거를 막 미국 지배자들이 자성하면서 미국의 교육개혁을 막 추진합니다. 그리고 소련에서는 그 사회주의 교육이 얼마나 우월한지 보여줬다.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근데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러시아의 이 사회주의 교육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소련 체제 전체의 교육의 우월성을 말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을 알고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스푸트니크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그것은 러시아가, 소련이 그 당대에 그런 서방 강대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거기에 종속된 채 그 추진했던 결과물인 것이지,
그것의 결과물인 것이지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이런 혁명의 이상과 지향 속에서 탄생한 교육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점에 유의하면서 이제 17년 이야기로 혁명 직후 러시아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러시아의 혁명의 교육 분야에서 4가지 정도 측면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교육의 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 얘기 하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학교의 체계와 운영이 어떻게 달라졌느냐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학생들은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교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교육 지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본주의 하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는 그 사회의 생산력에 조응하는 이제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적 세계관을 교육과정 전반에서 계속 주입을 합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 하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분리시킵니다. 노동자들이 자기가 하는 노동 과정이 전 사회의 생산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것의 일부인지를 알지 못하게, 그리고 통제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을 이제 심화시키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의 개성이 전부 다 일그러뜨려지게 되고 편협하게 되죠. 이 자본주의 하에서 국가와 자본은 노동자들 개인, 평범한 대중의 개인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노동자들을 이윤체제의 일부로, 이윤 창출의 도구로 체제에 순응하는 인간으로 만들 뿐인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러시아 혁명 초기의 교육의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질적으로 달랐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러시아 혁명의 이 초기의 교육의 지향은 자본주의 교육제도의 근간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뜻하는 바는 사회 구성원들의 각자가 가진 그런 개성과 능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그런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과물이 부족하고 제한돼 있는데 그걸 두고서 타인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 풍요를 이뤄서 그것을 다시 개인의 개성을 길러내는 그런 자양분이 되게 하는 이런 개성을 고무하는 방식으로 러시아 혁명 하에서의 교육은 변화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흔히는 이제 뭐 사회주의 교육하면은 이른바 그런 사회주의라고 불리는 나라들을 떠올리면서 획일성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1918년에 공표됐던 1차 교육법, 러시아의 1차 교육법에는 그 혁명의 정신과 이상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개성은 사회주의 문화에서 최고의 가치가 돼야 한다. 그러나 개성은 조화로운 평등 사회일 때만 평화롭게 발전할 수 있다. 우리는 개성을 가로막거나 박탈하거나 틀에 박힌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공동체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획일화된 공간, 인위적인 훈련, 종교적 속임수 이런 게 아니라 공통 관심사에 따른 실질적 결속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개인들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혁명의 그런 이상으로서, 지향으로서 교육법에서도 분명히 밝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비에트의 교육자들은 이러한 지향을 가지고 과거의 경험을 돌아봤습니다. 그 돌아본 과거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1871년의 파리 꼬민과 그리고 17년 혁명으로부터 몇 해 전에 있었던 1905년의 혁명 경험이었습니다. 1871년의 파리 꼬민은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서 노동자들이 권력을 장악했던 최초의 어떤 혁명적 격변이었습니다. 이때 꼬민은 어떤 변화를 시도했느냐? 모두를 위한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을 도입했습니다. 1871년인데도 말이죠. 네. 근데 그때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필기고를 다 무상으로 제공해요. 되게 저는 문방구에서 항상 샀던 게 막 생각나는데 이걸 보면서 돈 꽤 드는데 막 이랬는데 어쨌든 이게 엄청 오래전의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문맹률도 높고 공부라고 하는 그런 학습이라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엘리트들만 하던 시절인데
학교가 전부 다 무상으로 그리고 의무로 교육을 다 해주고 필기구나 이런 교재도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와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난 그런 교육을 실시했고 또 미신이 아니라 이성과 과학적 실험에 근거한 그런 수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습이나 종교적 교리에 근거한 그런 전통적인 도덕이 아니라 연대와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그런 이성적 도덕을 가르쳤습니다. 빠릿꼬미는 시기가 아주 짧았어요. 근데 그 짧은 몇 달 안 되는 시간 동안에도 이런 혁명적 지향들을 가지고 학교에 바로 적용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을 학교 울타리 안에 가두지 않고 혁명적 활동에 참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런 사회적, 정치적 교육도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학문과 그리고 그 과학적, 문학적 이런 소양들을 뭐 별도로 과목별로 이렇게 기르는 게 아니라 그 지식 위주의라고 하는 그런 과목들과 실습, 실천 이런 것과 연결된 과목들을 조화롭게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빠릿꼬미네 교육이라는 것이 그냥 아이들에게 다양한 걸 많이 가르친다, 조화롭게 가르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권력을 잡은 주체로서의 민중을 길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수의 전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의무적인 교육을 가르치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지식과 실천에서도 그런 필요한 모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향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년 혁명으로부터 몇 해 전에 있었던 1905년 혁명 같은 경우는 그때 학생들도요, 이 총파업이랑 봉기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총파업이랑 그 봉기에 참가했던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도 그 총파업과 봉기에서 배운 그런 열정과 열의를 학교에서도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등학교에서 그 학급 대표를 스스로 학생들이 선출을 했어요. 당시에 1905년에 혁명 덕분에 소비에트가 생겼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적용을 해본 거죠. 지금도 반장은 애들이 뽑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랑은 매우 다른 원리라는 거죠. 사회에서 소비에트가 건설돼서 막 사람들이 공장에서 지역에서 막 대표자를 뽑아요. 그걸 보고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우리도 그러면 대표를 선출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로서는 엄청 혁신적인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20년대 이 당대의 그 러시아 교육자에 따르면은 교사는 교실의 독재자였다는 거예요. 제가 뒤에도 뭐 훈육 이런 단어를 쓸 텐데 막 체벌과 엄청난 통제 속에 있는 그런 교실이었는데 반장을 선출로 뽑는다는 것은 엄청난 도발을 학생들이 감행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 1905년에도 그 반 대표들이요. 자기 학급에 그런 여러 가지 규율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감독도 했고 자기 지역에 마을에 생기는 파업위원회에 학생 대표들을 파견해요. 그런 일들을 1905년 혁명 때 이미 해본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871년 파리코민이나 1905년 혁명 이런 걸 거치면서 이제 17년 혁명에 이르렀을 때 이 소비에트에서의 이 혁명적 교육자들은 이런 역사적 경험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막스주의 사상가들의 교육 철학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막 논의되고 있는 그런 진보적인 이론과 실천 이런 것을 함께 막 검토하는 그런 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검토들 속에 이 1918년에 러시아 교육법이 지향했던 것은 과학기술 종합교육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학기술 종합교육이라는 말은 1866년에 마르크스가 먼저 썼던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이제 종합기술교육이라고 많이 번역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합기술교육 하면은 그 영어 단어는 폴리테크닉인데 이제 여러분 그 한국 폴리텍 대학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폴리텍 대학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폴리텍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기술을 다양하게 배운다는 말로 이제 많이 오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단어를 다른 동지들의 그 의견으로 과학기술 종합교육이라는 그런 다른 번역어를 채택해봤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마르크스가 말했던 의미의 그런 새로운 지향의 교육과
또 이 러시아 혁명기에 그 혁명가들이 지향했던 이 교육이 과학, 학문이죠. 학문과 기술을 종합하는 교육을 표방했다는 데에서 과학기술 종합교육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이 마르크스가 정의했던 과학기술 종합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과정 일체에 대해서 일반 원리를 가르치는 동시에 학생들이 모든 산업에서 쓰이는 간단한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게 실습도 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 그냥 도구 실습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앞에 있는 얘기가 중요해요. 생산 과정에 관한 일반 원리, 우리 사회에서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측면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간단한 생산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구체적 노동을 이해한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종합돼야 한다는 것으로 마르크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이 러시아 혁명 때의 혁명적 교사들도 이 학문과 과학과 기술을 종합해서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점들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명하에서 새로운 학교는 정말 그 다방면으로 발전을 이루는 그런 창의적인 개성들이 돋보이는 인간들로 우리가 육성해 가야 한다. 이런 점들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학교라는 공간에 대해서도 자신의 삶과 대립하고 충돌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 전체 사회와 혁명에 걸맞게, 지금 혁명이 이루어진 노동자 권력하에서의 사회에 걸맞게, 거기와 조화롭게 발전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상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어떤 특별한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직업이 무엇이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다양한 이런 노동들의 관계, 상호 의존, 이런 것을 이해하게 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과학기술 종합교육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한 그런 뭐 폴리텍 대학 이런 기술의 종합 이런 수준이 아니라 실제 그 사회를 누가 통치하느냐라고 하는 그 노동자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게 러시아 혁명에서 다른 자본주의 사회와 다르게 분명하게 지향했던 그 교육의 한 목표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학교의 체계와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20년대의 어느 러시아 교육 분야 지도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가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하느냐. 학생들이 자기가 가진 권력의 범위를 알게 해주는 공간이어야 한다. 즉 학교라는 곳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엄청 혁신적인 생각인데 당대로서도,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당대로서도 그래요. 왜냐하면 혁명 전에 러시아의 학교는 어땠냐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에서 최초로 생긴 교육기관은 수도원이었어요. 그리고 수도원이니까 배우는 내용이 기독교 교훈 이런 거겠죠. 그리고 교재는 성경책이었겠죠. 네. 근데 그런 데서 교육이 출발했는데 한 18세기에 어떤 칙령이 생기냐, 교육에 관한 칙령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귀족과 황실의 자제들은 반드시 교육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가 18세기에야 나와요. 그리고 19세기 말에 들어서야 러시아 최초의 고등교육기관, 대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혁명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대중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혁명 당시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있던 학교는 그 부모의 신분에 따라서 갈 수 있게 가는 학교가 다른, 그렇게 구분돼 있었어요.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문맹률이 엄청났습니다. 전체 인구의 거의 75% 정도가 문맹이었어요. 남성들 중에는 한 70%, 그리고 여성들 중에는 85%가 문맹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75%가 문맹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혁명 당시는 그런 수준이었다는 거죠. 근데 혁명이 있은 후에 등장한 학교는 이 19세기 말에 있는 학교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일단 운영 방식에서도 엄청난 민주주의가 등장했습니다. 학교 구성원 전체가 대중 집회를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학교 공동체라는 것을 구성해서 학교 자치를 하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교사, 학생, 그리고 경비원 같은 그런 학교 노동자들 같은 학내 구성원들이 다 참여하고 이 기구가 교장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소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을 집행할 집행위원회, 상임간부회 이런 기구도 선출을 통해서 결정했어요. 그리고 교육과정, 교수법 이런 것을 결정할 때 교사만이 아니라 학생도 참가했고 그리고 다양한 지역의 노동자 단체도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학생 대표자가요. 학교의 노동자들과 그리고 지역 교육청이나 중앙의 교육인민위원회에서 내려온 그런 그 대표자들하고 나란히 앉아서 학교 운영에 대해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교수법에 대해서 발언하고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지향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했던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혁명기에 반혁명 세력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의외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혁명기의 교사들은 대부분 반혁명 세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혁명 직전에 그 러시아 학교 교육의 상태를 이게 보여주는 건데요. 원체 이 러시아 혁명 직전의 학교라고 하는 것이 소수의 지배 엘리트들을 위한 교육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사했던 교사들 다수는요, 이 혁명에 대해서 반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 러시아 교사연맹이라고 하는 교사단체가 있었는데 그 지도부는요, 혁명에 반대하는 파업도 했어요. 그리고 혁명에 반대하는 선언도 내놓고요. 그래가지고 혁명이 일어나니까 막 교사들이 딴 나라로 이민을 가요. 막 교사하다가 나 안 한다. 그렇게는 못한다. 뭐 무식한 애들 다 앉혀놓고 어떻게 가르치냐. 막 이러면서 막 학교에서 교사를 막 그만둬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교사들에 대해서 크룹스카야라고 하는 레닌의 부인이자 그리고 이제 혁명기에 러시아 교육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했던 여성 동지가 그런 그 엘리트 중심의 교육을 내세우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들은 대중을 지식인들이 보살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긴다. 그리고 대중이 마치 어리고 비이성적인 애인 것처럼 그렇게 보는 낡은 관점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혁명을 조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중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이 대표를 잘못 선출해서 학교로 성직자들을 다시 불러들일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는 대중이 이 나라의 주인이 돼서 스스로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바란다. 민중을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고 밤낮 없이 활동하더라도 계속해서 옛 사고에 젖어 있다면 차라리 그만둬라.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우리 임무는 대중이 실제로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게 돕는 것이다. 교육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은 대중을 혁명 이후의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 노동자 권력의 주체로 본다는 관점인 것입니다. 이게 사회주의적 학교 운영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전제였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전제들 때문에 어떤 것들이 가능했냐? 첫 번째는 학교가 전부 다 이제 무상 교육이 됐습니다. 아까 파리 꼬민 때 선언했던 것처럼 러시아도 그랬는데요. 많은 문맹 인구들이요, 한 3년 만에 그 글자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인구에서 한 75%가 문맹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무상교육으로 전체에게 의무 교육을 시행하니까 이 75%의 문맹률이요, 30%로 떨어지게 됩니다. 3년 만에.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당대의 보통의 다른 유럽 나라들과 비교하면은 엄청난 속도로 문맹을 극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모든 학생들이 따뜻한 음식을 무료로 제공받는 그런 무상급식이 시행됐습니다. 좋은 일이죠. 정말 바라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런 무상급식이 시행된다는 것은 충분한 그런 인력과 지원을 학교에 투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학생들이
한 8세에서 13세, 13세에서 17세, 뭐 우리로 치면 약간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로 한 2단계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건데 예전에 짜르 시절에는 요 앞단계 학교에서 그 뒤에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시험을 거친다든가 아니면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혁명 이후에는 이런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자동으로 누구나 다 그 과정을 원한다면 다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가 남녀공학이 됐습니다. 뭐 남녀공학이 뭐 별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로서는 엄청 혁신적이었는데요. 혁명 전에는 여학교가 따로 있었습니다. 혹시 러시아 혁명 이렇게 뭐 책 읽어보시면 스몰리 학교가 있잖아요. 그 여학교예요. 근데 그런 여학교가 아주 소수로 몇 군데만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 학교 아닌 모든 학교는 남학교였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여성들은 교육받을 기회가 그만큼 없었다는 거죠. 근데 모든 학교가 남녀공학이 됐다는 것은 남녀 누구나 다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종교 수업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의무로 되어 있던 그리스 종교 수업이 폐지되고 이 교육과 교회가 분리되게 됐죠.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면서 학교가 시행하던 이런 종교에 대한 의무교육은 폐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엄청 각광할 만한 얘기지만 대학 입시도 폐지됐습니다. 대학은 16세 이상이면 원하는 사람은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혁명 직후에 대학생 수가 3만여 명이었는데 러시아 전역에서 전체 한 1억 6천의 인구 중에 한 3만 명 정도만이 당시의 대학생이었는데 이게 만 2년도 안 돼서 대학생 수가 7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더 교육받고자 했던 사람들이 그런 입시와 상관없이 공부하러 진학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9년이 되면은 대학의 학위 제도가 폐지됩니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학위를 받는다는 게 공부하는 것과 별도로 왜 별도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 본 적 있는데 학위가 폐지된다는 거는요. 졸업, 논문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걸 계속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졸업 논문에 시달리시는 분 지금 막 엄청 끄덕거리시는 것 같은데 네,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런 게 학교를 변화시켜 놓은 그런 혁명 이후의 그런 과정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생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러시아 혁명 때 교육평의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었는데 이 교육평의회는 학생들의 의사는 학교위원회에서 잘 대표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년대 중반에 어떤 러시아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안한 질서를 만들어갈 때 분명히 여러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학생들은 실수도 범할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스스로 실험해본 결과로 결론에 도달하게 하자. 그러면 학생들은 스스로 확신에 찰 것이고 다른 누군가가 내놓은 처방을 그저 따르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학생들이 자기 오류에 대해 차츰 깨달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진리를 발견해가는 과정을 겪게 함으로써 더 많이 배우게 할 수 있다. 이게 러시아 혁명이 지향했던 학생들에 대한 관점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주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초등학교가 전교생이 1,100명인데,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학교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요. 근데 각 반에서, 학급 대표로 3명씩을 이제 학생들이 선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이 그 학교위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1,100명짜리 학교에 70몇 명의 그 학교위원회가 결성이 되는데, 그 중에 교사가 37명, 그리고 학생 대표가 25명, 그리고 도시평의회에서 1명이 들어오고 학교 노동자 대표로 1명이 들어오고 선출된 교장 이렇게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1,100명짜리 학교에서 72명짜리 학교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기구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중요한 걸 결정하고 그리고 각종 집행위원회 같은 걸 수시로 열어서 이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학교를 운영하게 되죠.
이 과정에 학생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참가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을 옥죄는 각종의 규칙과 규제들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게 하는 것이 막 그 사회에서 권장됐습니다. 체벌은 당연히 금지됐고요. 그리고 혁명 전에 평가제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음이한가처럼 뭐 매우 나쁨, 아주 훌륭함 이런 걸 막 그 시험제도 뭐 이런 게 평가제도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것도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숙제도 없어졌습니다. 네, 심지어 숙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이제 사실 10월 혁명에 반대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레닌은 이런 혁명 정부에 저항하는 전문가 집단을 설득해가면서 같이 일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크룹스카야도 그런 사람들의 견해를 비판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교사단체의 핵심 지도부가 적극적인 그런 사보타주를 반혁명을 또 하는 것이지 대다수 교사들은 민중의 일부다. 이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혁명이 있고 나자 교육 분야에서는 전 세계에서 막 그 각광받는 진보적 교수법들 이런 게 막 들어오고 그런 것에 대한 각종 교육 문헌들이 번역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학교 운영에서의 민주적 그런 운영 이런 게 되게 점점 활성화되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교사들도 일부 설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사들이랑 학교의 다른 노동자들 사이의 마찰도 줄어들고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교사들은 막 권위를 내세우다가 자기 위신이 깎일까봐 막 그런 거에 고민하는 이런 일들도 없어지게 됐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명 전에는 교사가 교실의 독재자, 주인 이런 노릇을 했지만 혁명 이후의 교사는 조직자, 조력자, 지도자 그리고 단지 나이 많은 동지 이런 구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 공감이 됐던 거죠. 이렇게 학생하고 교사들 사이의 관계가 변화되면서 수업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년대 중반에 그 러시아를 방문했던 한 미국인이 오늘날 러시아는 교육 실험실이다. 세계의 교육 실험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실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여러 모둠으로 학생들이 나뉘어가지고 실습을 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 전에 러시아 같으면 교사가 이렇게 그 교탁 앞에 서가지고 막 지시하고 통제하고 막 애들을 체벌하고 이런 장면이 당시에 원래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교사가 학생들 옆에 가서 같이 실험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필요하면 부르면 가서 그걸 도와주고 이런 대등해 보이는 관계가 됐다는 거죠. 지금 오늘날의 학교에서의 그냥 그 단지 그 모습만으로만 우리가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혁명 그 직전의 러시아와 비교해 본다면 그런 모습은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혁신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학생들이 지식을 스스로 구성한다 이런 구성주의 같은 게 아직 등장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뭐 학생들의 자발적 학습이 뭐 어떻고 이런 것이 등장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그 모습은 전 세계의 교육자들에게 굉장히 새로운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요즘에 혁신학교에서 많이 연구도 하시고 실행도 하고 계신 방식인데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러시아 혁명 때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은 과목하고 상관없이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발표하고 이러는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그 지금의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시스템은 교과별로 이렇게 학문 분과별로 칸막이 현상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그런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이 프로젝트 교수법 같은 경우도 러시아 혁명 초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이 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혁신들을 진짜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힐끗입니다. 정말 이런 시간은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전과 기근 때문에 후퇴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거의 다 뒤집어지게 되죠.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그리고 관료들이 등장하고 고아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교장은 선출직이 아니게 됐습니다. 위에서 임명하게 됐고요. 그리고 심지어 종신직 교장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장은 자기 맘대로 학교에서 중요한 결정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반동적인 교사단체는 볼셰비키랑 협력했던 교사들을 막 해임시켰어요. 자기 단체에서 막 제명을 시키고 교사를 그만두게 만들고 이런 시도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혁명이 후퇴하니까 교사들의 임금도 차등화됐어요. 약간 성과급제 같은 게 생각나실 텐데 막 높은 학년을 가르치면 보수를 많이 줘요. 수업을 많이 하면 보수를 많이 줘요. 숙제 많이 내주고 검사하면 또 보수를 많이 줘요. 뭐 이런 식으로 교사들 사이에 경쟁도 부활했습니다. 그러니 학생들에 대한 그런 전면적 인간 발달이라고 하는 그런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혁명의 후퇴와 동시에 그 내전과 기근과 관료들의 성장과 동시에 어쩌면 스탈린이 집권하기 그 직전부터 이 상황들 속에서 후퇴를 이미 겪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런 후퇴에 대해서 언급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러시아 혁명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더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과 실험의 자유를 최대한 부여하려고 했던 이런 혁명기의 교육은 우리가 앞으로 쟁취해야 할 세계에 대한 영감을 줍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근본적인 사회 변혁이야말로 경쟁이 아닌 진정한 연대와 협력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교육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